늙은이 메모장 따위가 무슨 증거야? 내 놈이 침몰시킨 증거. 여기 있다. 초여름의 햇살이 저수지 수면 위로 비스듬히 떨어지던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물안개가 천천히 걷히고 막 피어난 찔레꽃 향기가 바람을 타고 좌대 사이로 흘러들던 그런 평화로운 날이었습니다. 경기도 부천 외곽 소사 저수지 낚시터에는 새벽부터 자리를 잡은 어르신들의 낚싯대가 잔잔한 물결 위로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그날따라 낚시터 입구 쪽이 유난히 시끄러웠습니다. 평소 같으면 붕어가 입질하는 소리, 찌가 까딱이는 소리, 그리고 보온병에서 따라낸 커피를 호호 불어 마시는 소리만 들려야 할 그곳에 격앙된 목소리들이 뒤엉켜 터져 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보시오, 최 사장. 내가 작년 가을에 3천만 원 보증금을 걸고 들어왔는데 그 돈을 못 돌려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한두 푼 맡긴 줄 알아요? 평생 모은 돈을 노후 낚시 즐기겠다고 부은 돈인데. 회원들의 거친 목소리 사이에서 한 사내가 팔짱을 낀 채 거만하게 턱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낚시터 업주 최필두였습니다. 46살의 그는 기름기 흐르는 머리를 뒤로 넘기고 명품 시계가 번쩍이는 손목을 보란 듯이 휘저으며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습니다. 어르신들 진정하세요. 제가 돈을 떼먹겠다는 게 아니라 시설 노후화에 작년 태풍 피해까지 겹쳐서 경영이 어려워졌다는 거 아닙니까? 부도라는 게 제 마음대로 됩니까? 법대로 처리될 겁니다. 법대로. 법대로. 법대로 하면 우리 보증금이 한 푼도 안 나온다는 그 말이요? 목이 메인 듯 떨리는 목소리로 물은 사람은 72살의 박만수 할아버지였습니다. 평생 택시 운전대를 잡고 자식 새 키워 시집 장가 다 보내고 이제는 좌대 하나 빌려 붕어나 낚으며 여생을 보내고 싶다던 그 소박한 꿈을 위해 모았던 돈이었습니다. 최필두는 박 할아버지의 떨리는 어깨를 흘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제가 변호사한테 다 자문받았어요. 임대차 계약서 보세요, 어르신. 자연재해로 인한 시설 파손 시 보증금 반환 의무가 면제된다고 깨알같이 적혀 있잖습니까? 도장 찍을 때 안 읽으셨어요? 회원들의 얼굴이 일제히 굳어졌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자신들이 도장을 찍은 그 종이가 단순한 임대계약서가 아니라 빠져나갈 구멍이 곳곳에 숨겨진 함정이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바로 그때 좌대 가장 끝자락 늙은 버드나무 그늘 아래에서 한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빛바랜 카키색 낚시 조끼, 닳고 다른 밀짚 모자, 그리고 손때 묻은 갈색 수첩 한 권. 송대성 할아버지 75의 그가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5시부터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성 할아버지는 사람들의 소란에도 별다른 동요 없이 그저 묵묵히 수첩에 무언가를 적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작은 글씨로 깨알같이 그러나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그 모습을 본 최필두가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어이, 거기 영감님. 아까부터 뭘 그렇게 적어요? 설마 내 욕이라도 적는 거요? 대성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최필두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주름진 얼굴, 그러나 그 안의 두 눈만큼은 잔잔한 호수처럼 깊고 또렷했습니다. 그냥 적어두는 거요. 늙으면 기억이 흐려져서 말이요. 참 한가하시네. 영감님이야 좌대 보증금 얼마나 걸었다고. 잘해봐야 500만 원? 그거 떼인다고 큰일 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대성 할아버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수첩을 살며시 덮고 가슴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 모습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최필두는 그 수첩을 노인의 주머니에서 거칠게 잡아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늙은이 메모장 따위가 무슨 증거야? 어르신, 낚시나 하세요. 괜히 끼어들지 말고. 수첩이 흙바닥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표지가 살짝 접히고 흙먼지가 옅게 묻었습니다. 그러나 대성 할아버지는 화를 내지도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허리를 굽혀 수첩을 주워 손바닥으로 흙을 툭툭 털어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가슴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초여름의 바람이 잠시 멎었습니다. 그 짧은 침묵 사이 대성 할아버지의 눈동자가 한번 깊게 가라앉았습니다. 40년 동안 10,000톤이 넘는 대형 선박의 엔진룸에서 단 한 번의 균열도 놓치지 않았던 그 베테랑 수석 기관사의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최필두는 그 눈빛의 의미를 끝내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소란을 피해 잠시 좌대 뒤편으로 물러난 박만수 할아버지가 대성 할아버지의 옆자리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쥔 채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대성이 형님, 나 어떻게 합니까? 그 돈 우리 집사람 수술비까지 합쳐서 모은 건데. 대성 할아버지는 보온병을 열어 따끈한 보리차 한 잔을 종이컵에 따라 건넸습니다. 만수, 일단 좀 마시게. 사람이 흥분하면 판단이 흐려지는 법이야. 형님은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십니까? 형님도 돈 떼인 건 매한가지인데. 그러게 말이야. 그런데 만수 한 가지만 묻세. 자네 그 계약서에 도장 찍을 때 내용 다 읽어봤는가? 아유, 그걸 누가 다 읽습니까? 최 사장이 좋은 자리니까 빨리 도장 찍으라고 재촉해서 그냥 찍었지요. 대성 할아버지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만수, 그게 사기꾼들이 노리는 점이야. 사람들이 계약서를 안 읽는다는 거. 그런데 말이야, 임대차 계약에서 보증금이라는 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돈이지 임대인이 마음대로 떼먹으라고 있는 돈이 아니야. 아무리 특약이 있어도 그게 임차인한테 일방적으로 불리하면 무효가 될 수 있는 거야. 박 할아버지가 멍한 눈으로 형님을 쳐다봤습니다. 그게 정말입니까? 민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 약관규제법이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함부로 도장 찍은 종이 한 장이 다 효력이 있는 건 아니야. 다만 그걸 다투려면 증거가 필요하지. 사기꾼이 미리 계획하고 부도를 냈다는 확실한 증거 말이야. 박 할아버지는 그제야 형님의 가슴 안주머니에서 빼꼼히 나와 있는 그 흙 묻은 수첩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무슨 영문인지는 몰랐지만 그 수첩 안에 무언가 비범한 것이 들어있다는 막연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수지 너머 산 그림자가 천천히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어둠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최필두가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 모습이 통유리창 너머로 비쳤습니다. 손짓이 빨라지고 입꼬리가 다시 올라가는 것이 멀리서도 보였습니다. 대성 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가만히 응시하다가 다시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날짜 2026년 6월 7일 오전 10시 40분이라고 또박또박 적어 넣었습니다. 그 옆에는 단 한 줄이 더 덧붙여졌습니다. 최필두 사무실에서 외부 통화. 통화 시간 4분 20초. 통화 직후 창고 쪽 CCTV 각도 조정. 수첩 위에 6월의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그 잔잔한 종이 위에 적힌 글자들은 머지않아 한 사기꾼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을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될 참이었습니다. 최필두가 사무실에서 나온 것은 그로부터 1시간쯤 뒤였습니다.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띤 그는 회원들이 모여 있는 좌대 쪽으로 어슬렁어슬렁 걸어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르신들, 자, 모두 이쪽으로 모이세요. 제가 친절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회원들이 하나둘 좌대를 접고 모여들었습니다. 박만수 할아버지도 대성 할아버지의 옆구리를 슬쩍 찌르며 함께 일어섰습니다. 대성 할아버지는 묵묵히 수첩을 안주머니에 넣고 사람들 뒤편으로 조용히 따라갔습니다. 최필두는 서류를 한 장씩 펄럭이며 보란듯이 흔들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작년 9월에 태풍 흰남노 피해 신고서, 시청에서 받은 자연재해 확인증, 그리고 보험회사 손해사정사 평가서, 도장이며 직인이 다 찍혀 있죠?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르신들의 눈에는 그저 깨알 같은 한자와 어려운 법률 용어가 어지럽게 떠다닐 뿐이었습니다. 이게 다 제 책임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자연재해는 불가항력. 불가항력이라는 건 법적으로 누구도 책임을 묻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계약서 17조 3항에도 그렇게 적혀 있고요. 오금자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67살 평생 동대문 시장에서 옷가게를 하다가 2년 전 가게를 정리하고 이곳 낚시터로 들어온 분이었습니다. 최 사장님, 그러면 우리 돈은 정말로 한 푼도 못 돌려받는다는 거예요? 나는 손주 대학 등록금 보태려고 그 돈 빼서 들어온 건데. 할머니, 제 말 잘 들으세요. 못 돌려드리는 게 아니라 못 돌려드릴 형편이 됐다는 거예요. 회사가 부도 처리되면 법원에서 알아서 다 정리해 줍니다. 채권자 명단에 이름 올리시고 한 7, 8년 기다리시면 한 1, 200만 원쯤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7, 8년이요? 내가 그때까지 살아있을지 어떨지도 모르는데. 오할머니의 눈가에 그렁그렁 눈물이 맺혔습니다. 박만수 할아버지가 주먹을 꽉 쥐고 무어라 소리를 지르려다가 결국 어깨를 축 늘어뜨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대성 할아버지가 사람들을 해치고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발걸음은 느렸지만 어딘가 묵직한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최 사장, 한 가지만 물어보세. 최필두가 귀찮다는 듯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또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영감님 보증금은 5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라고. 내 보증금 얘기가 아니야. 자네 그 태풍 피해 신고서 작년 9월 며칠 날짜로 되어 있나? 최필두는 서류를 흘끗 보고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9월 6일이요. 왜요? 대성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9월 6일이라. 그날 비가 얼마나 왔는가? 아니, 영감님. 그걸 제가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엄청 왔으니까 피해가 났겠죠. 엄청 왔더라. 그럼 한 가지만 더 묻세. 자네, 그날 새벽 2시 40분에 수문 개폐 장치 수치가 얼마였는지 기억하나? 순간 최필두의 얼굴 위로 미세한 떨림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로 찰나여서 보통 사람의 눈으로는 절대 잡아낼 수 없는 그런 떨림이었습니다. 무슨 소립니까? 수문 수치라뇨. 영감님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대성 할아버지는 빙긋 한번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은 좀처럼 따뜻한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늙은이가 낚시나 한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았나? 자, 다른 어르신들도 이리 와서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사기를 당했는지 자연재해를 당했는지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회원들이 웅성거리며 대성 할아버지 쪽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대성 할아버지는
박만수 할아버지를 향해 부드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만수, 자네가 좀 도와주게. 내가 사기죄와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어떻게 다른지 어르신들한테 잠깐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네. 형님, 그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저도 솔직히 머리만 아프고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간단해. 자네가 친구한테 돈을 빌렸는데 갚을 능력이 있었지만 사정이 생겨서 못 갚게 됐어. 그러면 그건 그냥 빚이야. 민사 문제지. 형사 처벌은 안 받아. 그렇지요. 그 정도는 저도 압니다. 그런데 친구한테 돈을 빌릴 때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어. 갚을 능력도 없는데 갚을 것처럼 속여서 돈을 받았어. 그러면 그건 사기죄야. 형법 347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오금자 할머니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러면 두만 할아버지, 우리는 어느 쪽이에요? 사기예요. 그냥 빚이에요? 대성 할아버지가 잠시 최필두 쪽을 흘긋 바라봤습니다. 최필두의 얼굴이 점점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건 지금부터 밝혀봐야지. 최 사장이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생각이 없었다는 게 증명되면 그건 사기죄야. 자연재해는 핑계일 뿐이고, 그런데 만약 정말로 태풍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도가 난 거라면 그건 그냥 민사 문제고, 그걸 어떻게 증명해요? 우리는 평생 법이라고는 한 번도 안 다뤄봤는데 증거가 필요하지. 그리고 증거는 평소에 차곡차곡 모아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거야. 최필두가 더 이상 못 참겠다는 듯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콱 구겨쥐었습니다. 영감님, 자꾸 사람들 선동하지 마세요.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알아요? 형법 307조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는 거. 대성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사실 적시 명예훼손. 우리나라에만 있는 좀 특이한 죄지. 그런데 최 사장, 명예훼손에는 위법성 조각 사유라는 게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거라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거. 내가 지금 여기 어르신들의 평생 모은 돈을 지키려고 하는 말이 사익을 위한 건가, 공익을 위한 건가? 그건 판사가 판단할 일이지 자네가 정할 일이 아니야. 최필두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평생 사람들을 윽박지르며 살아온 그였습니다. 변호사를 끼고 법을 무기처럼 휘둘러온 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늙어빠진 낚시꾼 영감 하나가 자기보다 더 정확하게 법 조문을 들이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영감이 도대체 정체가 뭐야? 대성 할아버지는 그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회원들을 향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여러분, 일단 침착하시고요.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 각자 가지고 있는 계약서 원본, 절대로 최 사장한테 다시 돌려주지 마세요. 분실했다고 해도 절대 추가 도장 찍지 마시고요. 둘째, 보증금 송금한 통장 내역, 입금 영수증 다 보관해 두세요. 셋째, 오늘 이 자리에서 오간 대화 가능하면 핸드폰으로 녹음해 두시고요. 녹음, 그거 불법 아니에요?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면 잡혀간다고 어디서 들었는데. 아니에요, 오할머니. 우리나라는 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 당사자 중 한 명이 녹음하는 건 합법이에요. 미국 일부 주랑은 달라요. 내가 참여한 대화는 동의 없이 녹음해도 됩니다. 다만 내가 끼지 않은 남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그건 불법이고요. 회원들이 일제히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박만수 할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녹음 버튼을 누르며 대성 할아버지에게 속삭였습니다. 형님, 정말
정말로 이 사람을 잡을 수 있는 겁니까? 만수, 살아오면서 내가 한 가지 배운 게 있어. 사람은 거짓말을 해도 숫자는 거짓말을 못한다는 거. 그리고 기계는 더더욱 거짓말을 못한다는 거. 자,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야. 대성 할아버지의 두 눈이 다시 한번 깊이 가라앉았습니다. 40년 전 인도양 한복판에서 7만 톤짜리 컨테이너선의 엔진룸 균열을 찾아내던 그날의 눈빛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낚시터 입구 쪽에서 자동차 한 대가 자갈을 밟으며 들어왔습니다. 무광 검정색 세단이었고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은 단정한 차림의 젊은 남자였습니다. 부천소사 경찰서 강력팀 김 형사. 34살의 그는 신분증을 펼쳐 보이며 천천히 좌대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신고받고 나왔습니다. 누가 보증금 사기 신고하신 분 계십니까? 대성 할아버지가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내가 했소이다. 형사님 와주셔서 고맙소. 김 형사는 노인의 차분한 눈빛을 잠시 바라보다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러나 이 젊은 형사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 앞에 서 있는 이 늙은 낚시꾼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를, 그리고 그 흙 묻은 갈색 수첩 안에 어떤 폭풍이 잠들어 있는지를. 김 형사는 회원들을 한 명씩 따로 불러 진술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박만수 할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 오금자 할머니의 흐느낌 섞인 호소, 그리고 다른 어르신들의 분노 섞인 증언이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그러는 동안 최필두는 사무실 안에서 자기 변호사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비치는 그의 모습은 처음의 거만함과는 달리 묘하게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마치 이미 모든 시나리오를 짜놓은 사람처럼. 진술을 다 받은 김 형사가 마지막으로 대성 할아버지 앞에 앉았습니다. 좌대 옆 작은 평상 위에 두 사람이 나란히 앉은 것입니다. 어르신, 진술 감사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상황이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어떤 점이 간단치가 않소? 최필두 씨가 이미 변호사 통해서 자료를 다 준비해 놨더라고요. 작년 태풍 피해 신고 내역, 시청 자연재해 인정 공문, 보험회사 손해사정 보고서, 거기다 회계장부도 외부 회계법인 감사까지 받은 거라고 하던데요. 그렇겠지요. 어르신,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다는 걸 검찰이 증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작년 가을 태풍 이후로 시설이 망가졌고 보험금으로 보수하려 했지만 부족했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부도가 났다는 그럴듯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사실이라면 사기가 아니라 그냥 채무불이행이에요. 대성 할아버지는 김 형사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보온병의 보리차를 종이컵에 따라 김 형사 앞에 내밀었습니다. 형사님, 일단 한 잔 드세요. 초여름치고는 햇볕이 제법 따갑소이다. 아, 감사합니다, 어르신. 형사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이라는 거 들어보셨소? 네, 2016년부터 시행됐죠. 보험 사기로 보험금을 받거나 받으려고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런데 어르신, 그건 보험금을 부정하게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는 거고 지금은 보증금 문제잖습니까? 보증금 문제이면서 동시에 보험금 문제일 수도 있다면 어떻겠소? 김 형사가 들고 있던 펜을 멈췄습니다. 어르신,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대성 할아버지는 잠시 저수지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6월의 바람이 수면을 살랑살랑 흔들고 그 위로 햇살이
비늘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형사님, 만약에 말이요. 어떤 사람이 자기 시설에 일부러 손상을 입혀서 그걸 자연재해로 위장하고 보험금도 타고 보증금도 떼먹고 한 번에 두 가지를 다 챙긴다면 그건 무슨 죄가 되겠소? 김 형사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건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에 형법상 사기죄, 그리고 사문서 위조까지 갈 수도 있는 아주 큰 사건이 됩니다. 어르신, 혹시 그런 정황을 알고 계신 겁니까? 대성 할아버지는 대답 대신 가슴 안주머니에서 그 흙 묻은 갈색 수첩을 천천히 꺼냈습니다. 그리고 김 형사 평상 위에 가만히 올려놓았습니다. 형사님, 이 안에 작년 1년치 기록이 들어있소. 매일 오전 6시부터 저녁 7시까지 내가 이 낚시터에서 본 모든 것이요. 김 형사는 수첩을 손에 들고 천천히 한 장씩 넘겨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펜 끝의 떨림이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이게 다 뭡니까? 숨은 개폐 수치, 시간대별로 다 적혀 있고 강수량까지 비교해서 적으셨고 차량 번호판에 출입 시간까지. 이걸 정말 어르신이 다 적으신 겁니까? 내가 한평생 기록하는 일을 했소이다. 40년 동안 7만 톤짜리 컨테이너선의 엔진룸에서 수석 기관사로 일했소. 엔진 하나에 들어가는 부품이 10,000개가 넘는데 그중 어느 하나라도 평소와 조금만 다르면 한 달 안에 큰 사고로 이어진다오. 그래서 기록하는 게 몸에 뱄지요. 김 형사는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수첩을 한 장 한 장 더 빠르게 넘겨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이건 그냥 메모가 아닙니다. 이건 거의 운항일지 수준이에요. 작년 9월 6일 새벽 2시 40분 숨은 개폐 장치 수치 0.7 강수량 시간당 12ml. 그 아래에 별표 2개. 이건 무슨 뜻입니까? 대성 할아버지는 손가락으로 그 별표를 가리켰습니다. 형사님, 잘 보세요. 그날 부천 지역 강수량은 시간당 12ml였소. 결코 적은 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수문이 자동으로 열릴 정도의 폭우도 아니었소. 그런데 수문이 평소보다 5배 가까이 열려 있었지요. 누군가 일부러 열어둔 거요. 누군가라고 하셨는데 그게 누구입니까? 그날 새벽 2시 40분 낚시터 사무실 안에 들어있던 사람은 단 한 명. 최필두 사장이요. 그 시각 사무실 불이 켜져 있었고 10분 뒤 그가 수문 조작실로 향하는 모습을 내가 자대 뒤 화장실 가는 길에 봤소. 김 형사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러고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이건 정말 굉장한 증언이고 굉장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문제라니 무슨 문제 말이오? 증거 능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인정되는 증거는 객관적이고 신빙성이 있어야 해요. 어르신의 수첩은 분명히 신빙성 있는 자료이긴 하지만 어르신 혼자 작성하신 거잖아요. 변호인 측에서 이걸 사후에 조작한 거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성 할아버지는 빙긋이 웃었습니다. 형사님, 그래서 내가 이 수첩 말고도 백업을 만들어 두었지요. 백업이요? 이 수첩에 적힌 내용은 그날 사진을 찍어서 내 손주놈 이메일로 보내두었소. 내 손주가 서울에서 컴퓨터 회사에 다니는데 작년부터 매일같이 할아버지가 보낸 사진이 자기 이메일에 쌓이는 게 신기하다고 한 번은 안 보내면 전화가 오더이다. 그래서 그 이메일 발송 시간이 다 서버에 기록되어 있을 거요. 사후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뜻이요. 김 형사가 자기도 모르게 입을 살짝 벌렸습니다.
그러고는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그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정확히 그런 거 잡아내는 기술입니다. 메일 서버의 송수신 기록은 함부로 조작할 수가 없거든요. 어르신, 이건 정말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님이 도와주셔야 하오. 내가 가진 건 기록뿐이지만 그 기록을 증거로 만드는 건 형사님의 일이요.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며 최필두가 성큼성큼 걸어 나왔습니다. 그 뒤를 검은색 양복을 빼입은 중년 남자가 따라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눈에 보아도 변호사였습니다. 형사님, 우리 의뢰인이 도대체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오래 조사를 받아야 합니까? 저희는 오히려 회원들로부터 명예훼손과 영업방해로 고소를 준비 중입니다. 김 형사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대성 할아버지의 갈색 수첩이 들려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마침 잘 오셨습니다. 의뢰인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9월 6일 새벽 2시 40분 최필두 씨 어디 계셨습니까? 최필두의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게 언제적 얘긴데 새벽 2시 40분에 내가 어디 있었는지를 기억합니까? 그날은 태풍이 와서 집에서 자고 있었겠지요. 집에서 자고 계셨다고요? 그런데 어르신께서는 그 시각에 사무실 불이 켜져 있는 걸 보셨다고 진술하셨거든요. 변호사가 빠르게 끼어들었습니다. 형사님, 그건 어르신의 일방적인 진술이고요. 우리 의뢰인의 알리바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날 밤 의뢰인은 집에서 부인과 함께 있었고 그건 가족이 모두 증언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대성 할아버지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러고는 변호사를 향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가족 증언은 법정에서 증거 능력이 약하다는 거 잘 아시겠지요? 그리고 알리바이라는 건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인정되는 거고요. 통신사 기지국 접속 기록이라든지 차량 블랙박스라든지 CCTV라든지 그런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변호사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르신이 그런 걸 어떻게 아십니까? 내가 살아온 세월이 75이요. 그동안 이런저런 일도 많이 보았고 책도 좀 읽었지요. 아무튼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시고 없으면 이 수첩을 한번 들여다보시지요. 김 형사가 수첩을 펼쳐 변호사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변호사의 눈이 한 줄, 두 줄 따라 내려가다가 어느 순간 동공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보시다시피 작년 1년치 이 낚시터의 모든 비정상적 움직임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변호사님. 대성 할아버지의 두 눈이 햇빛을 받아 강철처럼 차갑게 빛났습니다. 40년을 바다에서 살아온 사람의 눈, 7만 톤짜리 강철 덩어리의 미세한 신음소리까지 잡아내던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은 이제 한 인간의 가장 깊은 거짓말 속까지 정확하게 파고들 참이었습니다. 변호사가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다가 갑자기 큰 소리로 헛기침을 했습니다. 어르신, 이건 그저 개인의 사적인 메모일 뿐입니다.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려면 절차상 여러 가지 까다로운 요건이 필요해요. 대성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변호사님 말씀이 맞소이다. 그런데 그 까다로운 요건이라는 게 정확히 뭔지 어르신들한테 좀 설명해 드리면 어떻겠소? 내가 듣기로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작성자가 직접 법정에 나와서 증언하고 작성 경위와 신빙성이 인정되면
증거 능력이 부여된다고 알고 있는데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요? 변호사의 입가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김 형사가 그 모습을 놓치지 않고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변호사님, 형사소송법 313조에 따르면 진술서나 진술기재 서류는 작성자의 진술에 의해 진정 성립이 증명되면 증거 능력이 인정됩니다. 어르신께서 직접 법정에서 증언하시면 충분히 증거가 됩니다. 회원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박만수 할아버지가 옆에 선 오금자 할머니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오할매, 우리 어쩌면 돈을 되찾을 수 있는 거 아니오? 두만 할아버지가 정말 보통 분이 아니신 것 같아요. 어떻게 저런 걸 다 알고 계실까? 대성 할아버지는 회원들 쪽을 한번 돌아보고는 다시 최필두를 향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수첩의 한 페이지를 한 손으로 펼쳐 보였습니다. 최 사장, 이거 한번 읽어보세. 최필두는 그러나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내가 그걸 왜 읽어요? 영감님 일기장을 내가 왜? 일기장이 아니라네. 자네가 작년 한 해 동안 이 낚시터에서 한 일들이 시간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는 거야. 자네가 안 읽어도 어르신들한테 내가 읽어드리지. 대성 할아버지는 천천히 또렷한 목소리로 한 줄 한 줄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7월 18일 오후 3시 20분 최필두 사장 외부인부 2명과 함께 3번 방갈로 바닥 콘크리트 균열에 모래를 부어 매움. 정식 보수 공사 아님. 7월 22일 오전 11시 보험회사 손해사정사 방문 3번 방갈로 점검. 균열 미발견 처리. 회원들이 일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8월 4일 오후 1시 최필두 사장 시청 안전점검 담당자와 사무실에서 2시간 면담. 면담 후 담당자 차량 트렁크에 종이 가방 2개 실어줌. 2025년 9월 3일 오후 5시 40분. 태풍 흰남노 북상 예보. 그러나 사장은 숨은 안전장치를 평소보다 더 헐겁게 조정. 최필두의 얼굴이 거의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변호사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자기도 모르게 떨어뜨렸고 그 종이가 자갈밭 위로 흩어졌습니다. 2025년 9월 6일 새벽 2시 40분. 강수량 시간당 12밀리. 자동 수문 개폐 기준치 시간당 30밀리. 그런데 수문이 0.7단위로 강제 개방됨. 같은 시각 사무실에 사장 단독으로 존재. 새벽 2시 50분 사장이 수문 조작실에서 사무실로 복귀. 손에 공구 가방. 대성 할아버지는 그쯤에서 천천히 수첩을 덮었습니다. 그러고는 최필두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최 사장, 자네는 자연재해를 위장한 거야. 멀쩡한 수문을 강제로 열어 일부러 물을 쏟아붓고 시설이 부서진 것처럼 만든 거지. 그런 다음 보험회사에 손해사정을 청구해서 보험금을 받았고 동시에 어르신들한테는 자연재해로 인한 불가항력이라며 보증금을 떼먹었지. 이건 그냥 사기가 아니야. 이건 이중 사기야. 보험 사기에 보증금 사기까지. 사기죄에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까지 같이 걸리는 거지. 최필두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소리쳤습니다. 이 영감이 도대체 정체가 뭐야? 어떻게 그런 걸 다 알아? 대성 할아버지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 이름은 송대성이요. 40년 동안 한진해운에서 7만 톤급 컨테이너선의 수석 기관사로 일했지. 인도양, 태평양, 대서양, 내가 안 가본 바다가 없소. 그동안 내 손을 거쳐간 엔진이 100개가 넘고
내가 잡아낸 균열이 1000군데가 넘소. 기계라는 건 말이요. 사람과는 달라서 절대 거짓말을 안 하지. 균열은 균열이고 정상은 정상이요. 그런데 그 균열을 읽어내려면 매일매일 변화하는 수치를 기록할 줄 알아야 하오. 나는 그걸 40년 동안 매일같이 해온 사람이요. 회원들 사이에서 누군가 작게 탄식했습니다. 박만수 할아버지가 자기도 모르게 모자를 벗어 가슴에 댔습니다. 대성이 형님이 그런 분이셨소? 우리는 그저 형님이 그냥 조용한 낚시 좋아하는 영감님인 줄로만. 만수 사람은 말이야 등에 메달을 달고 다니는 게 아니야. 내가 무얼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무얼 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지. 나는 지금 내 동료들의 노후 자금을 지키고 싶을 뿐이야. 김 형사가 천천히 수첩을 받아들고 최필두 앞에 섰습니다. 최필두 씨,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작년 9월 6일 새벽 본인 명의의 차량이 낚시터 후문 쪽 진입로 CCTV에 찍힌 기록이 있습니다. 시청 교통정보과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험회사 측에 의뢰하면 손해사정 보고서의 사진 자료와 어르신께서 그날 찍어 보내신 사진의 메타데이터를 비교 분석할 수 있습니다. 두 자료가 일치하지 않으면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이 명백해집니다. 최필두가 비틀 한 발 휘청였습니다. 변호사가 황급히 그를 부축했지만 변호사의 얼굴 역시 이미 핏기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오금자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성 할아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두만 할아버지, 아니 대성 할아버지. 그런데 한 가지가 궁금해요. 우리 보증금은 정말로 되찾을 수 있는 거예요? 회사가 부도 처리되면 채권자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그게 너무 막막해서. 대성 할아버지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 할머니, 좋은 질문이요. 이건 사기죄가 입증되면 단순한 부도 처리하고는 차원이 달라져요. 사기로 빼돌린 재산은 추징보전 신청을 통해 미리 동결할 수 있어요. 형사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그 재산을 피해자들한테 환부하는 절차가 있고요. 일반 채권자들 사이에서 순위 다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요. 추징보전, 그게 뭔데요? 검찰이 법원에 피의자 재산을 미리 묶어달라고 신청하는 거요. 그래야 피의자가 도망가거나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지요. 김 형사님, 이 부분은 검찰에 빨리 협조 요청을 해주셔야 할 거요. 네, 어르신. 바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박만수 할아버지가 두 눈이 그렁그렁한 채로 대성 할아버지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형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람한테 이제 면목이 좀 서겠습니다. 그 돈, 수술비가 들어있던 그 돈. 만수,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마음을 다잡으시게. 그리고 한 가지, 어르신들 모두 기억해 두세요. 사기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빨리 신고하고 증거를 빨리 확보하는 거요. 사기죄 공소시효가 10년이긴 하지만 피의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데는 한 달이면 충분해요. 시간이 곧 돈이요. 그때였습니다. 최필두가 갑자기 변호사의 손을 뿌리치며 낚시터 주차장 쪽으로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차에 올라타 도망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이런, 잡아. 김 형사가 순식간에 무전기를 들었고 동시에 낚시터 입구 쪽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차 2대가 사이렌을 울리며 들어왔습니다. 최필두가 운전석 문을 열기도 전에 경찰관 2명이 그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대성 할아버지는 그 광경을 묵묵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40년 전 인도양의 거센 폭풍을 뚫고 기어이 항구에 배를 댔던 그날 밤처럼
그의 두 눈에는 어떠한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수첩 위로 6월의 햇살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경찰관 2명에게 양팔을 붙잡힌 최필두는 발버둥을 치며 거친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그러나 김 형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최필두 씨, 당신을 사기, 보험사 기방지 특별법 위반, 그리고 사문서 위조 혐의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고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변명할 기회가 있습니다. 또한 당신의 모든 진술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고지합니다. 오금자 할머니가 그 모습을 보며 끝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꼈습니다. 박만수 할아버지는 옆에 선 대성 할아버지의 어깨를 떨리는 손으로 가만히 붙잡았습니다. 형님, 정말 이게 꿈은 아니지요? 꿈이 아닐세 만수. 자네가 보고 있는 이 모든 게 다 현실이야. 김 형사가 다른 경찰관에게 무전을 보내 낚시터 사무실과 창고 압수수색을 진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회원들 쪽으로 돌아서서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어르신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검찰과 협조하여 최필두 씨의 모든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 신청을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보증금 환수 절차도 차근차근 진행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어르신들의 추가 진술이 필요할 수 있으니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만수 할아버지가 김 형사에게 다가가 두 손을 꼭 마주 잡았습니다. 형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늙은이들 얘기 흘려듣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셔서. 아닙니다, 어르신. 사실은 송 어르신께서 모든 걸 다 준비해 두셨던 거지요. 저는 그저 그 자료를 받아서 절차대로 진행한 것뿐입니다. 김 형사가 대성 할아버지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송 어르신,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처음부터 최필두 씨를 의심하시게 된 겁니까? 대성 할아버지는 천천히 저수지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6월의 바람이 수면 위로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기계는 거짓말을 안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지요? 사람도 마찬가지요. 사람의 행동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자연스러우면 거기에는 진심이 있는 거고 그 이유가 어색하면 거기에는 무언가 숨겨진 게 있는 거지요. 어떤 점이 어색하셨습니까? 작년 봄부터 최 사장이 회원들을 대하는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신규 회원을 늘리고 보증금 단가를 높이고 그러면서도 시설 보수에는 돈을 안 쓰는 거. 그게 한 번이면 우연이지만 1년 내내 그러면 그건 패턴이지요. 패턴이 있다는 건 계획이 있다는 뜻이고, 그래서 그때부터 기록하기 시작한 거요. 회원들이 새삼스러운 눈으로 대성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다 닳고 다른 카키색 낚시 조끼, 손때 묻은 밀짚 모자, 그리고 자갈밭에 내동댕이 쳐졌다가 다시 안주머니에 들어간 작은 갈색 수첩. 그 모습이 오늘따라 어쩐지 거대한 산처럼 보였습니다. 오금자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대성 할아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대성 할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그런데 한 가지, 저희 같은 사람들이 또 이런 일을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성 할아버지는 빙긋 웃으며 회원들을 향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할머니, 그리고 어르신들 모두 잘 들으세요. 사기를 피하려면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계약서는 절대로 그 자리에서 도장 찍지 마세요. 무조건 집으로 가져와서 하루 이상 천천히 읽어보세요.
자식들한테도 보여주시고 변호사 사무실에 한 번쯤 들러서 자문도 받으시고요. 요즘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가시면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어요. 무료로요? 그게 정말이에요? 네, 정말이에요. 전화 한 통이면 돼요. 둘째, 큰 돈이 오가는 일은 반드시 통장 입금으로 하시고 입금자 명에 보증금이라고 분명히 적으세요. 현금으로는 절대 주지 마시고요. 셋째, 평소에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거창한 게 아니라 그냥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한두 줄이라도 좋아요. 그게 쌓이면 나중에 어마어마한 힘이 됩니다. 박만수 할아버지가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님, 저도 오늘부터 수첩 하나 사들고 다닐랍니다. 잘 생각했네, 만수.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어르신들, 의심이 들 때는 절대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자식들이 멀리 있어서 부담스러우면 동네 주민센터에 가셔도 되고 노인복지관에도 법률 상담 코너가 있어요. 한국소비자원에도 분쟁 조정 신청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일이 터졌으면 절대 시간을 끌지 마시고 바로 신고하세요. 사기꾼은 어르신들이 부끄러워서 신고를 안 한다는 걸 가장 잘 이용하는 사람들이거든요. 회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그것은 곧 모두의 박수로 번져갔습니다. 박수 소리가 잔잔한 저수지 위로 퍼져나가며 바람을 타고 멀리 흩어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 달이 지난 7월의 어느 무더운 오후였습니다. 부천소사 경찰서에서 회원들에게 한 통의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최필두에 대한 형사 재판에서 사기 및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징역 7년의 실형이 선고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동시에 추징 보전된 재산에서 보증금 전액이 회원들에게 환부될 예정이라는 검찰의 공식 안내문도 함께였습니다. 박만수 할아버지는 그 공문을 받은 날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부천 시내의 작은 문구점에 들러 갈색 양장 수첩 하나를 산 것이었습니다. 그러고는 그 길로 곧장 저수지로 향했습니다. 저수지 끄트머리 늙은 버드나무 그늘 아래에는 오늘도 어김없이 대성 할아버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새로 단장된 좌대 위에 빛바랜 카키색 조끼와 닳고 다른 밀짚 모자, 그리고 옆에는 따끈한 보리차가 담긴 보온병 하나. 형님, 오 만수, 오늘은 일찍 왔구먼. 박만수 할아버지가 자기가 산 수첩을 자랑스럽게 꺼내 보였습니다. 형님, 저도 오늘부터 기록 좀 시작해 보려고요. 형님처럼 똑똑하게는 못해도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한 줄씩이라도 적어보려고. 대성 할아버지는 빙긋 웃으며 박 할아버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만수, 잘 생각했네. 자, 첫 줄은 뭐라고 적을 텐가? 박만수 할아버지가 펜을 들고 천천히 한 줄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2026년 7월 18일 오후 3시 친구 송대성과 함께 저수지에서 붕어 낚시, 보리차 한 잔에 행복 한가득. 대성 할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며 허허 하고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6월의 아침과 다르지 않은 잔잔하고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저수지 너머 산자락에서 뻐꾸기 한 마리가 길게 울었습니다. 대성 할아버지는 다시 낚싯대를 천천히 들어 물 위로 가만히 들이웠습니다. 지가 잔잔한 물결을 따라 살며시 일렁였습니다. 어쩌면 오늘도 큰 붕어 한 마리가 깊은 물속에서 천천히 다가오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세상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해 보이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허름한 옷차림에 굽은 등에 주름진 손. 그러나 그 안에는 평생을 살아오며 쌓아온 깊고 단단한 지혜와 경험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어르신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록의 힘입니다.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줄이라도 두 줄이라도 좋습니다. 매일의 작은 기록이 언젠가는 우리를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곳에서 일하는 분명한 정의의 손길을 믿고 함께 행동하는 용기. 그것이 사기꾼들을 끝내 무릎 꿇리는 가장 큰 힘입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노후를 노리는 사기꾼이 있다면 부디 송대성 할아버지의 그 작은 갈색 수첩을 한 번쯤은 떠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